할머니, 제가 할게요. 고맙네. 젊은이,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양심을 파는 건 평생을 갉아먹는 빚이 된다네. 1994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기회인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가던 청년 진우. 하지만 눈길에 넘어진 폐지 리어카를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흙탕물에 정장이 다 젖어가며 할머니를 도왔지만 결국 면접장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의 외동딸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청년에게 의미심장은 말을 남긴 폐지 줍는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까지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릴 이야기, 사연 시작합니다. 1994년 겨울은 유독 모질었다. 서울 변두리, 보증금 없는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 창문에는 매일 아침 성에가 두껍게 꼈다. 박진우는 입김을 불어 그 성에를 녹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29살. 남들은 대리니 과장이니 하며 명함을 팔 때 진우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진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 속삭였다. 낡은 정장은 몇 번이나 다림질에 반들거렸고 시장에서 산 5천 원짜리 넥타이는 묘하게 색이 칙칙했다. 그래도 이게 그가 가진 최선의 무기였다. 오늘은 남산전자 인턴 면접일이었다. 어머니가 세탁소 다리미질로 번 돈을 꼬깃꼬깃 모아 붙여준 차비가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진우는 고시원 좁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시원 앞 비탈길은 이미 빙판이었다.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가듯 걸었고 자동차들은 바퀴가 헛돌아 굉음을 냈다. 진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8시 10분. 면접장까지는 버스로 40분. 여유는 없지만 뛰면 늦지는 않을 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이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서 가던 리어카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넘어갔다. 산처럼 쌓여있던 폐지 상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빙판길에 넘어진 건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낡은 패딩 점퍼는 솜이 다 빠져 납작했고 벗겨진 신발 사이로 굵은 뼈마디가 드러난 발목이 보였다. 진우는 멈칫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피해갔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재수없게라며 투덜거렸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추웠으며 무엇보다 남의 불행에 관여할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 진우는 다시 시계를 봤다. 8시 13분. 지금 지나치지 않으면 버스를 놓친다. 버스를 놓치면 면접은 끝이다. 이번 면접이 어떤 기회인가.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동아줄이다. 그냥 가자. 누군가 도와주겠지. 진우는 고개를 돌리고 발을 때려 했다. 으은의 박스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의 신음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젖어가는 폐지 상자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빨갛게 언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 손이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던 어머니의 손과 겹쳐 보였다. 젠장.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성이 멈추지 말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리어카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해서 어쩌나. 바쁠 텐데. 일단 일어나세요. 다치신 데는요? 나는 괜찮아. 근데 저 박스들이. 도로에 쏟아진 박스들 위로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했지만 진우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눈이 녹아 흙탕물이 된 바닥에 정장 바지 밑단이 닿았다. 구두 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다. 그는 미친 듯이 박스를 주워 모았다. 흰 와이셔츠 소매에 검은 구정물이 튀었다. 넥타이가 덜렁거려 리어카 바퀴에 스칠 뻔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스를 리어카에 다시 쌓고 고무 밧줄을 단단히 동여맸다. 할머니, 이거 인도로 옮겨드릴게요. 진우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끙 소리를 내며 밀었다. 바퀴가 빙판에서 헛돌다가 겨우 움직였다. 그 모습을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윤지영, 남산전자 윤정도 회장의 외동딸이자 기획실 과장.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차 안에서 지영은 창문을 살짝 내린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기이한 풍경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폐지 줍는 노인을 돕고 있었다. 바보네. 지영은 중얼거렸다. 저 차림새면 분명 면접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터였다.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옷을 버리면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철저한 등가 교환이다. 아니, 지영이 배운 세상은 그랬다. 손해보는 짓은 죄악이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있었다. 진우가 리어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황급히 손목시계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버스 정류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진우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는 모습까지 지영은 놓치지 않고 보았다. 지영의 차는 미끄러지듯 그곳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청년의 축 처진 어깨가 점처럼 작아졌다. 오전 9시 20분. 남산전자 본사 로비.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꼴이 말이 아니었다. 바지는 무릎 아래가 온통 흙탕물이었고 구두는 젖어서 쩍쩍 소리가 났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저 면접 인턴 면접.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지원자분, 입실 시간 20분 지났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 모든 지원자가 사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직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고시원 쪽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동생의 휠체어가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여기서 돌아서면 끝이었다. 그때였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들여보내세요. 서늘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다. 아침에 검은 세단 안에 있던 그 여자, 지영이었다. 윤 과장님 하지만 규정이. 직원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오는 길에 사거리가 마비돼서 지체된 거 내가 봤어요. 불가항력이었으니 감안하세요. 인사팀엔 내가 말해둘 테니까. 지영은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직원을 향해 있었다. 마치 진우는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출입증을 내밀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받아들었다. 지영은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진우가 불렀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지영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지루한 서류 한 장을 처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면접은 엉망이었다. 면접관들은 진우의 더러워진 바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옷이 왜 그럽니까? 기본 예의가 없네. 한 면접관이 혀를 찼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는 길에 넘어진 분을 도왔습니다. 옷은 더러워졌지만 제가 배워온 가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멘트가 아니었다.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말이 통했는지 아니면 윤지영 과장의 지시가 있었던 덕분인지 면접관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있던 진우의 삐삐가 울렸다. 합격. 두 글자. 진우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옆방에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꺽꺽거렸다. 엄마, 나 됐어. 이제 우리 살았어. 며칠 후 새벽 4시. 합격은 했지만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진 돈이 필요했다. 진우는 여전히 새벽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다. 골목길을 돌던 진우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면접 날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위태로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할머니. 진우가 반갑게 달려갔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맑았다. 그 양복 총각?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자네가 고생했지. 그날 면접은 잘 봤어? 네, 붙었습니다. 덕분에요. 덕분이라니 내가 망칠 뻔했는데.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넸다. 이거라도 마셔. 따뜻해. 진우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캔의 온기가 얼어붙은 손바닥을 녹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단순히 고마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혹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총각, 남산전자에 들어간다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회사는 겉에서 보면 화려한 법이지. 하지만 안에는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많아.
네, 조심해. 너무 열심히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말고.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진우가 되물으려 할 때 할머니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기익기익. 녹슨 바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리어카 한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우산이 눈에 들어왔다. 우산 손잡이에 작게 새겨진 문양. 삼각형 모양의 푸른 로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어릴 적 뉴스에서 봤던, 지금은 쓰지 않는 남산전자의 옛 로고였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왜?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우유 가방을 둘러맸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합격의 기쁨에 취해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그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할머니가 그 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겨울바람에 섞여 비릿한 눈냄새가 났다. 폭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산전자 기획실은 전쟁터였다. 총성만 없을 뿐 공기는 화약 냄새 대신 바짝 마른 종이 냄새와 신경질적인 타자 소리로 가득 찼다. 진우의 수습 생활은 예상보다 가혹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그가 맡은 업무는 영수증 처리와 문서 파쇄가 대부분이었다. 단순 노동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그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려 애썼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에게 돈의 흐름은 생존 본능과도 같았다. 입사 3개월 차 봄 기운이 희미하게 돌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박진우 씨, 잠깐 와봐. 부장이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이거 지하 문서고에 가서 B-9 구역에 꽂아두고 와. 보안 등급 3급이니까 아무데나 두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1994년 1분기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묵직했다. 지하 2층 문서고는 서늘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우는 B-9 구역을 찾아 파일을 꽂아 넣으려다 옆에 꽂힌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1993년 하반기 복리후생비. 비슷한 두께, 비슷한 제목. 그런데 꽂힌 모양새가 이상했다. 누군가 급하게 쑤셔 박은 듯 파일 등이 찢겨 있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CCTV는 복도 끝에만 있었다. 그는 1993년 파일을 살짝 꺼냈다. 그리고 방금 가져온 1994년 파일과 비교해 보았다. 이상했다. 직원 수는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했다. 3만 명 수준. 그런데 복리후생비 총액은 2배 가까이 뛰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올해는 구내식당 밥이 더 맛없어졌다. 명절 선물이 비누 세트로 줄었다는 불만이 쏟아지던 터였다. 복지는 줄었는데 비용은 2배. 진우는 1994년 파일을 펼쳤다. 깨알 같은 숫자들 사이에서 낯선 항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TS 용역 마이너스 직원 교육비 3억 5천만 원, TS 용역 마이너스 연수원 관리비 2억 8천만 원, TS 용역 마이너스 사무환경 개선비 4억 2천만 원. TS 용역?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사내 인트라넷 업체 목록에도 없는 회사였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날짜였다. 3억 5천만 원이 지출된 날짜는 2월 14일. 그날은 설 연휴라 회사가 텅 비어 있던 날이었다. 텅 빈 회사에서 무슨 교육을 했다는 걸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우는 황급히 파일을 덮고 원래 자리에 꽂아 넣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주 살짝 열린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커피 가루가 조리대 위에 흩어졌다. 박진우 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진우는 하마터면 뜨거운 물을 쏟을 뻔했다. 윤지영 과장이었다. 아, 과장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지영은 진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탕비실 문을 살짝 닫았다. 밖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서고 다녀왔죠? 진우의 숨이 턱 막혔다. 네. 부장님 지시로. 봤어요? 네. 뭐를? 이상한 숫자들.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긍정하면 쫓겨날 것 같았고 부정하기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지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고급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 회사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호기심은 고양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인턴 목숨도 쉽게 끊어놓죠. 경고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차가운 말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조심해요. 진심이에요. 지영은 그 말만 남기고 탕비실을 나갔다. 남겨진 진우는 식어가는 종이컵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에 눌려 있다. 그날 퇴근길. 진우는 버스 대신 걷기를 택했다. 머리가 복잡해 덜컹거리는 버스를 탈 자신이 없었다. 회사 정문을 나와 한참을 걷다 보니 익숙한 골목길 어귀에 다다랐다. 가로등 아래 그 할머니가 있었다. 리어카의 폐지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진우는 다가가서 말없이 할머니를 도왔다. 박스를 접고 끈을 묶었다. 오늘은 표정이 왜 그래? 할머니가 툭 던지듯 물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할머니, 회사는 원래 거짓말을 하나요? 거짓말? 네. 아주 큰 거짓말이요. 서류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돈 같은 거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구분 등 뒤로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젊은이. 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걸 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진우 손에 쥐어주었다. 근데 말이야. 그 거짓말을 들추려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해. 진실은 생각보다 무겁거든. 할머니는 겪어보셨어요? 진우의 질문에 할머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네야. 종이나 주울 뿐이지. 할머니는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진우는 보았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기 직전 남산전자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짓던 표정을. 그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깊은 회한, 그리고 억눌린 분노였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슈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윤태성 실장이었다. 회장의 조카이자 기획실의 실세. 진우는 숨을 죽였다. 태성 실장이 왜 이 낡은 동네에 이 시간에 나타난 걸까? 이곳은 재개발 예정지라 임원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다. 태성은 진우 쪽은 보지도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골목 안쪽 빌라로 걸어 들어갔다. 네, 처리했습니다. 장부는 걱정 마십시오. 그 옛날 담당자가 아직 살아있을 리도 없고, 네, TS 쪽 계좌로 넘겼습니다. 장부? 옛날 담당자? 진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TS 용역, 이상한 지출, 그리고 태성의 입에서 나온 장부라는 단어. 진우는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다. 태성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할머니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태성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혐오와 경멸에 가까운 눈빛. 저 사람 알아요,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몰라. 저런 높으신 양반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할머니는 급하게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할머니, 같이 가요. 진우가 쫓아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오지 마. 오늘은 혼자 갈 거야. 어서 들어가.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진우의 발치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할머니가 급하게 리어카를 돌리다 떨어뜨린 것 같았다. 작은 볼펜이었다. 요즘 나오는 플라스틱 볼펜이 아니었다. 오래된 하지만 관리가 잘 된 금속재 볼펜. 진우는 볼펜을 주워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볼펜 몸통에 희미하게 각인된 글자가 보였다. 1990년 재무팀 우수사원. 1990년. 그리고 재무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주운 걸까? 아니면 그 순간 주머니 속 삐삐가 요란하게 울렸다. 적막한 골목길에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호출음. 파리파리. 호출한 번호는 기획실 내선 번호였다. 이 시간에 누가? 진우는 볼펜을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골목 반대편 어둠 속에서 리어카를 멈춰 세운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볼펜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단순한 분실물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묻어두려 했던 진실의 조각 하나가 진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눈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무섭게 쏟아지는 눈이었다. 박진우 씨, 사는 게 참 고단하지? 기획실 윤태성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를 걱정하는 듯한 다정함마저 묻어났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뱀은 먹잇감을 조일 때 가장 부드럽게 감겨온다는 것을. 밤 10시, 텅 빈 사무실. 진우의 책상 앞에는 태성이 내려놓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네 집 사정, 인사 기록 카드에서 좀 봤어. 어머니 관절 수술비가 급하다며 동생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진우는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었다. 가난은 숨길 수 없는 냄새와 같았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남들이 먼저 맡았다. 이거 별거 아니야. 지난 분기 외주 업체 리스트인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자네가 정리 좀 해줘. 태성이 말하는 정리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숫자를 맞추라는 것.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있는 비리를 없는 것처럼 덮으라는 뜻이었다. 이것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이번 인턴 평가 내가 보장하지.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특별 보너스로 수술비 정도는 바로 해결될 거야. 달콤했다. 지독하게 달콤했다. 이 봉투 하나만 눈 감고 처리하면 어머니는 더 이상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된다. 동생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해봐. 정해. 그런 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찾는 거야. 태성은 진우의 어깨를 2번 툭툭 치고는 휘파람을 불며 사무실을 나갔다. 진우는 홀로 남겨졌다. 서류 봉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새벽 1시. 진우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다.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차가운 병을 이마에 대고 열을 식혔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머무는 곳으로 향했다. 재개발 구역 끄트머리, 판자로 덧댄 허름한 무허가 주택. 그 앞 평상이 할머니의 거실이자 작업장이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폐지 더미를 분류하고 있었다. 지난번 떨어뜨렸던 볼펜을 돌려받은 후 할머니는 진우를 조금 피하는 눈치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진우의 축 처진 어깨를 보더니 말없이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얼굴은 취한 놈 같네. 할머니가 툭 던졌다. 할머니, 왜? 사람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편해질까요? 진우는 소주병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눈을 감으면 편하기야 하겠지. 당장은 안 보이니까. 할머니는 박스를 접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눈을 다시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바뀌어 있으면 그게 문제야. 제가 바뀐다고요? 응. 괴물을 피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 내가 괴물이 돼 있는 거지.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괴물. 태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은 태성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것이다. 진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주워두었던 할머니에게 돌려줬던 그 볼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지난번에 제가 주운 볼펜이요. 재무팀 우수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침묵이 길었다. 밤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빈 골목을 채웠다.
그 볼펜 보고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냥 폐지 줍는 분이 아니라는 거. 남산전자 재무팀에 계셨던 거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수십 년 묵은 먼지가 섞여 나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동자가 물기를 머금고 번들거렸다. 그래, 그랬었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반다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듯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다. 기름종이에 인쇄된 오래된 등사본이었다. 가장자리엔 좀이 슬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이걸 자네한테 보여주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날짜가 찍힌 지출 결의서 사본이었다. 11월 20일 개정 과목 특별 홍보비 금액 5억 원 지출처 주미래 기획 실체 불분명. 그리고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허위 거래 내역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지금 기획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TS 용역 건과 수법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니, 이게 원조였다. 이게 다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회장과 그 조카놈들이 비자금을 만들던 초기 기록이야. 내가 이걸 발견하고 윗선에 보고했었지.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잘렸지. 횡령 누명을 쓰고.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도 퇴직금도 명예도 다 잃었어. 남은 건 이 몸뚱어리와 리어카뿐이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초라한 노인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그런데 종이의 맨 마지막 줄, 인쇄된 글씨가 아닌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보였다. 우아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필체였다. 이 지출, 설명 필요, 내부조사 불가피. 이 글씨는 진우가 묻자 할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분 글씨야. 윤지영 과장의 어머니. 네, 지영 과장님 어머니요? 그래. 당시엔 사모님이라 불렸지만 그분은 경영에도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바른 분이었어. 내가 쫓겨나기 직전 몰래 이 장부를 그분께 보여드렸거든. 진우는 멍해졌다. 지영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할머니는 먼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그분이 이 메모를 남기셨어. 그리고 남편인 회장에게 따지겠다고 하셨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런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 빗길 교통사고라고 뉴스에 났지만 나는 알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무서워서 도망쳤어. 이 장부 딱 한 장만 찢어서 품에 안고 평생을 숨어 살았지. 비겁하게.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낡은 바지 위로 툭툭 떨어졌다. 나도 그분처럼 옳고 싶었던 날이 있었어. 젊은이. 하지만 가난이 무서웠고 권력이 무서웠어. 그래서 침묵했어. 그 대가가 이렇게 평생을 갉아먹을 줄은 몰랐지. 진우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에서 지영 어머니의 절박함과
할머니의 오랜 회한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이 지출, 설명 필요. 이 짧은 문장이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양심의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가 진우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다.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은 자이자 기억하는 자였다. 역사의 증인이었다.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증거를 지키신 거잖아요. 증거라니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아니요. 이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고 할머니가 지켜온 정이에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태성의 제안, 가난을 벗어날 기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유혹인지 깨달았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괴물이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할머니의 말대로였다. 저 결심했어요. 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장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할머니의 30년 그리고 지영 과장님 어머니의 억울함까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젊은 날의 자신은 하지 못했던 선택.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그 길을 이 청년은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조심하게.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저도 혼자가 아니니까요. 진우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태성이 준 조작 지시 서류와 할머니가 준 진실의 장부를 번갈아 보았다. 새벽빛이 창문을 넘어올 무렵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윤지영 과장.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진우의 손끝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은 길었지만 빛을 향해 걷는 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산전자 본사 20층 기획실.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다. 박진우 씨, 잠깐 회의실로. 태성 실장의 호출이었다. 회의실에는 태성뿐만 아니라 감사팀 직원 2명이 더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앉아. 태성은 평소와 달리 웃음기 없는 얼굴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자네, 이게 뭔가?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부 기밀 유출 정황 포착 마이너스 박진우 인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우가 문서고에서 파일을 몰래 보는 모습,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캡처본이었다. 저는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킨 일? 내가 언제 기밀 서류를 빼돌리라고 시켰나?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완벽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고 있었다. 진우에게 비리 조작을 지시했던 건 구두였고 증거가 남는 건 모두 진우의 행동뿐이었다. 이 친구가 돈이 좀 급했나 봐.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경쟁사에 정보를 팔려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태성이 감사팀 직원들을 보며 뻔뻔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실장님이 저에게 지시하셨잖아요. 비자금 내역 정리하라고. 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감사팀 직원은 냉정하게 진우를 제지했다. 박진우 씨, 진정하세요. 혐의를 부인하시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인정하고 퇴사하면 형사 고발은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실장님 배려입니다. 배려. 그 단어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진우를 쓰고 버릴 패로 생각했던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인턴 하나쯤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생각할 시간 주지. 나가봐. 태성이 손을 휘저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다. 동료들은 모두 그를 외면했다. 탕비실에서 마주친 지영조차 그를 싸늘하게 지나쳤다. 진우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새찼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할머니와의 약속도, 가족의 희망도. 아니, 아직 아니야. 진우는 양복 안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곳엔 아직 그들이 모르는 카드가 있었다. 할머니가 준 장부 한 장.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윤지영 과장이었다. 뛰어내리기라도 하려고요? 지영이 건조하게 물었다. 아니요.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다행이네요. 멍청하게 죽는 건 질색이라. 지영이 진우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난간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뭡니까? 어젯밤 당신 문자 받고 어머니 유품 상자를 뒤져봤어요. 일기장 사이에 이게 숨겨져 있더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푸느라 애 좀 먹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파일 내용은 비자금 내역이에요. 태성 오빠가 만든 유령 회사들, 차명 계좌들 전부 다 들어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태성 오빠는 이걸 실무자의 단순 횡령으로 몰아갈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 아버지 회장님이 묵인했다는 증거, 태성 오빠가 처음부터 기획했다는 시작점의 증거가 없어요. 있습니다. 진우가 안주머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여기요. 시작점이. 지영이 장부를 받아 펼쳤다. 비자금 조성의 첫 해.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어머니의 필체. 이 지출, 설명 필요. 내부조사 불가피. 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어머니의 글씨를 더듬었다. 차가운 종이 위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싸우려 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 장부를 지켜준 분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한 분이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보았다. 그 할머니? 네. 당시 재무팀 직원이셨대요. 어머니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으신 분입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듯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왜 다들 이렇게까지. 지영은 눈물을 닦고는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어요. 내 파일은 현재를 증명하고 당신의 장부는 과거와 책임자를 증명해요.
두 개를 합치면 태성 오빠도 아버지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무서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고발하는 건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덮은 순간 아버지는 이미 날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버릴 차례예요. 그게 어머니에 대한 예의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남산전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이번 분기 실적 호조를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회장 윤정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태성이 여유롭게 물었다. 네,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다. 그 뒤로 진우가 따라 들어왔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인턴이 이사회장에 들어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윤 과장, 지금 뭐 하는 건가?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지영은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거대한 엑셀표가 떴다. 태성이 만든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였다. 이건 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윤태성 실장이 지난 3년간 조성한 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 윤지영,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거 조작이야. 태성이 고함을 치며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다. 조작 아닙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낡은 장부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건 비자금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원본 장부입니다. 태성 실장님이 직접 결제하신 초기 내역, 그리고 당시 이사였던 윤정도 회장님의 승인 도장이 찍힌 서류입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그 장부를 알아본 것이다. 30년 전 아내가 들고 와서 따져 묻던 바로 그 장부였다. 그게 어떻게?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장부를 지킨 건 회장님이 쫓아낸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남긴 건 진우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지출 설명 필요. 내부조사 불가피. 회장은 눈을 감았다. 아내의 글씨였다. 그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스크린에 박제된 아내의 유언은 그를 피할 곳 없이 몰아세웠다. 어머니는 사고가 아니라 이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묵인한 그 비리 때문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태성은 주저앉았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사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조가 아니라 몰락을 지켜보는 방관자의 침묵이었다. 그 시각 TV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다. 단독 남산전자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회장 일가, 연루 의혹 검찰, 남산전자 본사 압수수색 시작. 이미 지영과 진우가 새벽에 검찰과 언론에 모든 자료를 넘긴 뒤였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찰차와 기자들의 차량이 회사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풍경 너머 회사 정문 건너편 인도에 작은 리어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수라장이 된 회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통쾌함보다는
오랜 체증이 내려간 듯한 편안한 미소였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진우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리어카를 돌려 봄볕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진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끝났어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진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봄이 오는 소리였다. 1995년 봄. 남산전자는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썩은 부위가 도련해졌다. 회장 윤정도와 조카 윤태성은 구속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재벌가의 몰락을 다뤘지만 진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우는 해고되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고 조직은 배신자를 품지 않았다. 하지만 짐을 싸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정문을 나서자 익숙한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지영이었다. 그녀 역시 임원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는 길이었다. 후회 안 해요? 지영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후회는 안 한 일에 대해 하는 거죠. 저는 했습니다. 옳은 일을. 진우의 대답에 지영이 피식 웃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다. 고마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낸 기분이네요. 잘 살아요, 박진우 씨. 차는 미련 없이 떠났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다. 진우는 그 길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재개발로 곧 헐릴 판잣집 앞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손질하고 계셨다. 할머니, 왔어? 할머니는 진우가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잘했다. 똥통에서 구르는 것보다 흙바닥에서 구르는 게 낫지.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진우 쪽으로 툭 밀었다. 이거 너 가져라. 네. 리어카를요? 이제 나는 힘이 붙여서 못 끌어. 너 백수 됐잖아. 밥벌이는 해야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진지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하지만 꽉 찬 수레는 소리가 안 나. 묵직하게 바퀴 자국만 남기지.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젊은이. 인생은 폐지 줍는 거랑 똑같아. 남들이 버린 것들 속에서 쓸만한 걸 찾아내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끌고 가는 거야. 가볍게 살지 마라. 무겁게 꽉 채워서 살아. 그해 봄 할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진우는 할머니가 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지는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작은 창고에서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시작했다. 남들이 버린 부품, 고장난 기계들. 그는 그것들을 닦고 고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할머니가 폐지 속에서 가치를 찾아냈듯이. 현재 서울 테헤란로 JW 퓨처스 본사 35층 집무실. 회장님, 인터뷰 준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진우는 회상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70살.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된 박진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난했던 29 청년의 얼굴은 주름 속에 숨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벤처 신화를 쓴
존경받는 기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한편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유리 장식장 안에 보관된 낡고 녹슨 리어카 바퀴 하나. 회장님,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아, 가지. 진우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맞이했다. 오늘은 그의 자서전 출간 기념 기자회견 날이었다. 회장님, 이번 자서전 제목이 특이합니다. 빈 수레와 꽉 찬 수레. 어떤 의미인가요? 젊은 기자가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많은 분이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이 자리에 왔다고 칭송하죠.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제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추운 겨울을 건너고 있을 때 저에게 무게를 가르쳐 준 분입니다. 진우의 눈앞에 30년 전 그 겨울, 눈보라 속에서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양심을 파는 건 평생을 갉아먹는 빚이라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고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짜 성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 수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남을 속인 이익으로 채운 수레는 언젠가 반드시 뒤집힙니다. 하지만 정직과 땀으로 채운 수레는 비록 느리고 힘들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카메라 불빛이 아니라 1994년 그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꽉 채워서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낡은 금속 볼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재무팀 우수사원. 진우는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족자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선물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꼭 전해달라고. 진우는 의아해하며 족자를 펼쳤다. 화선지 위에는 힘있는 붓글씨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꽃을 피운다. 낙과는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글씨체, 우아하면서도 단단한 그 필체. 30년 전 장부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윤지영 과장 어머니의 필체와 꼭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는 윤지영의 필체였다. 살아 있었군요.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어디선가 그녀 또한 자신만의 수레를 묵묵히 끌고 있었으리라. 진우는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 도심 위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994년의 그 눈처럼.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다. 그는 낡은 볼펜을 가슴 주머니에 꽂았다. 심장 가까이 가장 따뜻한 곳에. 그 겨울 빛을 향해 걷던 청춘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눈에 덮이지 않고 뒤따르는 이들에게 선명한 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만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양심이라는 뿌리를 지켜낸 진우처럼 우리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누군가의 손길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바꿀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